코스피가 엿새째 상승하며 2,900선마저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하고 주가 부양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 명대로 회복했지만 숙박과 음식점에서는 4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청년 취업자 수는 줄었지만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가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서며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악화됐습니다. 새 정부 들어 첫 최저임금이 논의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올해보다 15% 인상된 11,50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 등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제네바에서 맺은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합의안에는 이견을 보였던 히토류 수출 제한 완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관세 전쟁 휴전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수요일 저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엿새째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며 3년 반 만에 2,900선마저 돌파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3,000선 고지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첫 소식 박규준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23% 오른 2,907.04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달 2일부터 6거래일째 오르며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규모가 줄긴 했지만 외국인이 1,600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2,0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미중 간의 협상 속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완화를 협상 카드로 줬다 이런 식의 내용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반도체 업종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된 데 따른 결과라고 보십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가 약 1년 만에 24만 원을 찍었고 삼성전자는 또 장중 6만 전자로 회복했습니다. 이런 강세장 배경에는 상법 개정안 추진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했습니다. 코스피 3,000을 무난히 넘을 거란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투자자 입장에선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앞으로 전망은 새로운 정권의 정책에 따른 업종별 변화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미국, 중국과의 관계나 환율 변화, 지배구조 개선 등에 따라 종목별, 업종별 편차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온 달러원 환율은 미중 무역 협상 합의 소식에 달러가 강세를 보여 주간 종가 기준 달러당 1,375원으로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새 정부 들어서 국내 주식시장이 엿새째 허니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배당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주가 부양 의지를 다시 한번 대내외에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우영준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경제 관련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이 배당에 인색하다는 점을 다시 지적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 받고 이래서 생활비도 좀 하고 그래서 그게 내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당초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서 제외됐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만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금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부정거래에 대한 엄벌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실제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는 데다 제재와 처벌 등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재차 언급하며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키우면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이런 증시 화랑세 속에서 이 출퇴근길에 대체 거래소를 통한 주식 거래도 더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량이 많은 일부 종목은 앞으로 거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어제 거래대금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딜레마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6개월간 대체거래소의 개별 종목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 30%를 초과할 경우 거래가 제한됩니다. 지난 3월 24일 거래 종목 350개로 늘어난 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전체 거래량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하나시스템도 40%를 넘겼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는 각각 35%, 33%를 차지해 점유율 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6만전자 회복을 앞둔 삼성전자도 22% 수준까지 늘어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을 조절하기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30여 개 종목에 대한 정규시장이 열리는 전후인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체거래소가 한국거래소와 달리 상장과 시장 감시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 만큼 점유율 한도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같은 비즈니스라면 같은 규제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거래 중개 기능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전에 그 설정됐던 캡은 유지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감시에 대한 비용 부담을 일부라도 한다면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캡을 조금 올릴 수는 있겠죠. 넥스트레이드는 금융위원회와 논의 이후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금융시장과 달리 실물 경제는 불황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물건을 찾아서 오픈런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경기 부진이 여전하지만 앞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될 거란 전망에 기대를 걸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름철 과일부터 생필품까지 파격 할인에 나섰습니다. 오정인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할인 코너에 손님들이 몰립니다. 한우와 랍스터가 반값, 간장과 햄, 섬유 유연제, 아기 기저귀도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줍니다. 신선하면서 좀 싼 것도 많아가지고 다양하고 많이 오는 편입니다. 좀 많은 것 같아요. 1+1을 되게 선하고 좋아하거든요. 많이 보였어요. 물가가 비싼데 새로 대통령이 뽑아줘가지고 물가가 낮춰질 것 같아요.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은 생활물가가 새 정부 들어 안정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지난달부터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박과 고기, 한우 행사에 고객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25일까지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고객분들도 많이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2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가 경정 예산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까지 더해지면 소비 회복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가격을 낮추거나 하는 정책들이 아니라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이게 일시적인 효과에만 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소비 심리가 실제 소비로 연결되려면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기업들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영업활동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지난해 한계 기업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네, 한국은행은 지난해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은 이자 보상 비율 100% 미만 기업의 비율이 40.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3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이자 보상 비율이 0% 미만인 영업 적자 기업도 28.3%로 1년 전보다 1.3% 늘어났습니다. 반면 이자 보상 비율이 500%를 넘는 우량 기업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31.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자기 자본으로만 경영하는 무차익 기업의 비중도 9.3%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한은은 제조업이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특히 비제조 중소업체의 업황이 나빠지면서 무차익 기업 비중이 줄고 영업적자 기업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외관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4.2%로 증가 전환했고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늘어났는데요. 업종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석유정제와 전기장비 등 업종에선 하락했지만 전자, 영상, 통신장비업에선 상당히 개선돼 제조업 상승을 이끌었고 비제조업도 전기가스가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모두 개선된 반면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줄어들었는데요. 지난해 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 모두 하락하며 안정성 면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채 비율이 늘어났지만 비제조업과 중소기업에선 줄어들며 전체 지수를 내렸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 최대 내관인 가계빚은 더 늘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다음 달 추가 대출 규제를 앞두고 이른바 막판 영끌 수요가 몰렸는데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나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월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 원 늘었습니다. 올 들어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늘어난 가계빚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다음 달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도입 전 미리 돈을 빌리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가계빚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아닌지, 대출 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일 경우 준비 조치도 즉각 시행한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검토 중인 추가 조치로는 수도권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와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 등입니다. 앞으로도 금리 인하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이 가계부채의 증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새 정부가 금리 손질을 예고하면서 일부 은행들은 오히려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며 눈치 보기 영업에 나섰습니다. 이자 수익 위축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위적으로 대출 시장을 줄이게 되거나 DSR을 확대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온다. 은행에 대해서 오히려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전세대출 보증 비율 90% 일원화와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은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고용의 질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20만 명 넘게 증가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조업과 음식업, 숙박업 취업자는 크게 줄었고 청년층은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택시업계에서 고령자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는 70살입니다. 택시 기사 중에 저는 젊은 층에 들어갑니다요. 70대 중반에서 80대 초반까지가 한 60% 가까이 인구가 앞으로 한 7, 8년 정도 더 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가 20만 명 넘게 늘어난 건 지난해 4월 26만 1천 명 이후 처음입니다. 고용 회복세는 고령층이 이끌었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달 37만 명이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도 상승을 하면서 60세 이상의 취업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경기 불황에 건설업 취업자는 10만 6천 명 감소했지만 전월보다는 감소폭이 축소됐습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기존 감소의 기저효과로 1만 8천 명 늘어 15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습니다. 다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0.7%포인트 하락하면서 46.2%를 기록했고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5만 6천 명 늘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렇게 건설업종 취업 한파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후 소득보장 안전판은 조금이나마 확대됩니다. 다음 달부터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18년 만에 가입 기준이 바뀝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강윤 기자, 구체적으로 가입 기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현재 건설 일용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입장 가입자가 되기 위해선 건설 현장별로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거나 월 220만 원 이상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같은 업체에서 8일 이상 일하면 되도록 바뀝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동안 한 건설사의 현장 3곳에서 각각 3일씩 일했다면 지금까지는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합쳐서 9일로 보고 가입시켜준다는 겁니다. 지난 2007년 건설 일용직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에 포함된 뒤 18년 만에 현장별 기준에서 사업장별로 바뀌는 건데요. 업무 편의를 위해 1개월 산정 기준은 근무를 시작한 달의 말일까지로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7월 10일에 일을 시작했다면 8월 9일이 아니라 7월 31일까지를 1개월로 보고 그 안에 8일 이상 일했는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사업장 가입자는 현행 9% 연금보험료 가운데 절반을 업체가 내줍니다. 그간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건설 일용직이 연금 혜택을 보려면 지역 가입자로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했는데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겁니다. 원래 건설 일용직은 현장별로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해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지난 2020년부터 8일로 줄면서 대상이 확대돼 왔는데요. 이번 개편과 관련해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노후 준비가 취약한 건설 일용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확대됐지만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 첫 최저임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5%가량 늘어난 11,5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불안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인상폭을 최소화하려는 경영계와 향후 치열한 힘싸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이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했는데 월급으로 하면 한 240만 원 정도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1,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 요구안으로 12,600원을 제시했었는데요. 이보다는 1,100원 낮은 수준입니다. 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 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의 생산이 촉진되고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고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 이것이 새 정부가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영계 생각은 많이 다르죠.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나요? 네,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38년 동안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을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며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주유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프리랜서와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자는 노동계의 제안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단 올해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인 K-콘텐츠 육성 관련 입법에 나섭니다. 웹툰 게임과 같은 문화산업에 세제 지원을 강화해서 투자 유인을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아마추어 작가들이 작품을 올리는 네이버 웹툰의 캔버스 플랫폼. 이곳에서 연재되며 북미에서 인기를 끈 한 작품은 할리우드에서 실사 영화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국내 웹툰 산업 규모도 지난해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K-콘텐츠를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내건 배경입니다.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 강국, 글로벌 소프트 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K 콘텐츠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입법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어제 만화와 출판물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에는 TV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영화와 같은 영상 콘텐츠만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 공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개정안에는 웹툰 제작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웹툰 제작사부터 네이버 웹툰, 카카오엔터 같은 대형 콘텐츠 기업까지로 이들의 투자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콘텐츠 제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존 산업에서 자리가 비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정은 게임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공약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게임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와 문화비 소득 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서 강남과 용산 아파트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려 매물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집값 상승세는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중저가로 평가됐던 지역까지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성동구 등도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4월 19억 5천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19억 8천만 원의 최고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어제로 재지정한 이후 마포구와 성동구로 풍선 효과가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성동구가 지금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습니다. 시장 상황이 비상 상황이면 또 사용하지 않을 수. 올해 초 기습적인 토허제 해제로 강남 집값 상승만 부추겼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구 단위로 전체 아파트를 토허제로 다시 묶었는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한 나홀로 아파트는 전용 34제곱미터 공시가격이 1억 4천만 원에 불과한데 5층 높이로 건축법상 아파트로 분류돼 허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대로 100억 원이 넘는 한남 더힐 일부 동은 최고층이 3층으로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규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투기 수요 억제를 이유로 구 단위로 통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토어제 지역에서 거래량은 줄었지만 오히려 신고가는 속출했잖아요. 토어제가 가격을 통제하는 그런 규제로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9월까지 강남과 용산에 대한 토어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확한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핀셋형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앞서 지난달 제네바에서 맺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승인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회담 이틀 만에 미중 관세 전쟁 휴전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군요. 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리철광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 겸 부부장은 현지 시간 10일 회담이 끝나고 취재진에게 미중 양국이 제네바 협의와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 부부장은 이번에 합의한 프레임워크를 양국 정상에 보고할 것이라며 상호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승인하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다른 만남 일정은 없다고 전한 만큼 2차 고위급 협상은 2일차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 합의된 프레임워크 세부 내용은 뭔가요? 아직까지 양국 정상들이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공식 발표는 없고 큰 틀에서의 내용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중국의 핵심 강물 히토류 수출 통제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히터류 수출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판매 제한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초저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가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이른바 낚시성 광고로 수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채영 기자, 테무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이 문제가 됐나요? 네, 삼성 갤럭시 폰과 닌텐도 게임기 등 인기 전자제품을 999원에 준다는 터무니없는 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이들 제품을 999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선착순 단 한 명에게만 이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테무는 앱을 처음 설치하는 신규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시간 제한이 있는 것처럼 설치를 부추겼지만 실제로는 시간 제한 없이 같은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혹할 만한 내용만 강조하고 자세한 조건은 잘 안 보이게 했다고요? 네, 고객이 지인들에게 테무 앱을 설치하도록 하면 상품이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보상 조건을 알기 어렵게 표시했습니다. 상품을 무료로 준다는 내용은 강조하면서 유효 추천수 등의 조건은 화면 상단에 작게 표시된 버튼을 눌러야 알 수 있는 식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의 합리적인 앱 설치와 상품 구매 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로 봤습니다. 공정위는 테무에 과징금 3억 5,700만 원을 부과하고 테무가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도 과태료 100만 원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삼양식품이 밀양에 두 번째 공장을 세우며 연간 8억 3천 개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오늘 준공식에서 불닭을 통해 매운맛의 바이블이 되겠다며 불닭 캐릭터 호치, 페퍼 등을 글로벌 IP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은 미주와 유럽 시장에 급증하는 불닭 볶음면 수요에 맞춰 수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도 한낮 더위가 계속되는 지역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7도, 전주 18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과 전주가 30도까지 오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은 점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내일까지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대전과 세종, 춘천이 30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강릉의 낮 기온 25도, 울진 22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 낮 기온 27도, 부산은 2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고 남해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고 토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저녁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